매일 밤 나는 그 초상화를 응시했다. 거실 벽에 걸린 작은 얼굴, 5살 아이의 순수한 눈빛. 사람들은 말했다. 죽었을 거라고. 바다에 빠졌으니 살아있을 리 없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8분 47초.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위스키 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매일 밤 귓가에 울렸다. 나는 알아야 했다. 내 아들 강민준이 어디 있는지. 2019년 여름이었다. 민준이가 사라진 날. 나는 회장실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태성그룹 대표이사 장우진. 그게 내 이름이었다. 재계 서열 15위. 직원 2만 명을 거느린 기업의 수장.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20분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다. 가정부 정밀안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민준이가 실종됐다는 말.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즉시 차를 몰았다. 부산까지 4시간. 정신없이 달렸다.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백사장엔 경찰들이 가득했다. 수색견들이 모래밭을 누볐다. 해경 헬기가 바다 위를 선회했다. 목이 쉬도록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다. 담당 형사 박철민은 오후 2시경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에 왔다가 할머니가 15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15분. 그 짧은 시간에 5살짜리 아이가 증발했다. CCTV 영상을 요구했다. 해변 입구 카메라에 민준이가 찍혀 있었다. 파란 티셔츠를 입고 모래성 도구를 들고 있는 모습. 그게 마지막이었다. 형사는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들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하지만 파도가 거셌다는 말만 돌아왔다. 나는 사비로 수색팀을 고용했다. 전직 해군 특수부대원들, 잠수사들, 민간 탐정까지. 일주일간 바다를 뒤졌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을 차렸다. 빈관 앞에서 사람들이 조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고인이 아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나는 믿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2023년 가을. 거실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민준이의 초상화를 보며 매일 밤의 의식이었다. 아내는 이미 떠났다. 견디지 못하고 미국으로 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나는 혼자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밤 11시. 정밀안이 문을 열었다. 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9살쯤 돼 보였다. 아이는 태성그룹 회장 댁이 맞냐고 물었다. 나는 거실로 아이를 들였다. 이름은 임수진이라고 했다. 근처 달동네에 산다고 했다. 그리고 아이가 한 말에 심장이 멎었다. 민준이가 살아있다고. 자기 동네에 있다고. 위스키 잔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서 깨지는 소리. 손이 떨렸다. 아이는 박할머니 집에서 민준이가 살고 있으며 학교도 같이 다닌다고 설명했다. 이름은 서준이라고 부르지만 얼굴이 뉴스에서 봤던 그 사진과 똑같다고 했다. 나는 즉시 보안팀장 강태호를 불렀다. 전직 경찰 출신이었다. 그는 40대 중반의 침착한 사내였다. 주소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 달동네로 향했다. 비탈진 골목, 낡은 주택들, 녹슨 대문. 강태호가 먼저 집 앞에 섰다. 여기가 맞다고 확인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할머니가 나왔다. 70대 정도. 주름 깊은 얼굴. 강민준이라는 아이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런 아이는 모른다는 대답.
하지만 서준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냐고 다그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만나게 해달라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거실, 오래된 소파, 그리고 한 아이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파란 티셔츠를 입고 모래성을 쌌던 그 아이. 4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눈빛, 인매, 귀의 모양,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봤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아빠라고 말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자기는 아빠가 없다고 대답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할머니가 나섰다. 이 아이는 자기 손주 서준이라고 주장했다. 강태호가 사진을 꺼냈다. 2019년 해운대에서 실종된 강민준 맞지 않냐고.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 엄마랑 셋이서 놀이공원 갔던 것, 회전목마 탔던 것, 그리고 제일 좋아하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파도가 찰랑찰랑 모래성을 싸잡구나. 우리 민준이 잘도 잔다.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노래를 꿈에서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희망이 보였다. 그게 바로 아빠가 불러주던 자장가라고. 넌 내 아들 강민준이라고. 아이는 혼란스러워했다.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강태호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그쳤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4년 전 여름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변에서 혼자 우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물에 젖은 채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아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서 그냥 데리고 왔다고.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다 떠나서 외로웠다고. 이 아이가 왔을 때 하늘이 준 선물인 줄 알았다고. 학교도 보내고 밥도 잘 챙겨주고 사랑했다고. 진심으로. 나는 분노와 안도가 뒤섞였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매달렸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아이가 말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4년.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던 4년. 아들은 여기 있었다. 낯선 집에서, 낯선 이름으로, 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 강태호는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제안했다. 아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아이는 망설였다. 할머니를 돌아봤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도 된다고. 내 진짜 아빠라고. 아이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4년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민준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말이 없었다.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강태호가 백미러로 우리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동심리 전문의 김유진 박사가 아이를 진찰했다. 1시간 넘게 상담실에 있었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문이 열렸다. 김 박사가 나왔다. 표정이 무거웠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해리성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충격적 사건을 겪은 후 방어기제로 기억을 차단한 것이라고. 시간과 안정이 필요하다고. 민준이가 상담실에서 나왔다. 눈이 빨갰다. 울었던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준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이 방은 4년 전 그대로였다. 장난감들, 그림책들, 작은 침대. 민준이는 방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들어갔다. 책상 위 로봇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기억나냐고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익숙한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준이를 재웠다. 자장가를 불렀다. 파도가 찰랑찰랑. 아이가 눈을 감았다.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괜찮다고. 아빠가 지켜줄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았다. 아이가 말했던 무서운 사람들. 그게 누구였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강태호를 다시 불렀다. 4년 전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민준이가 집에 가기 싫다고 했는지,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강태호는 전직 동료들을 동원했다. 전직 형사, 사설탐정, 자료 분석가. 2019년 여름 해운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먼저 CCTV 기록을 재확보했다. 해변 입구뿐 아니라 주변 상가, 도로, 주차장 카메라까지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민준이가 사라진 시각. 오후 2시 12분. 해변에서 약 100m 떨어진 도로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정차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다. 선글라스를 낀 40대 남성들. 해변 쪽으로 걸어갔다. 오후 2시 27분. 같은 승합차가 다시 나타났다. 빠르게 출발했다. 차량 번호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강태호가 번호를 추적했다. 차량 소유주는 대한종합건설, 재계 서열 8위 기업이었다. 회장은 조성민, 50대 후반의 냉혈한 사업가로 알려진 인물. 왜 대한종합건설 차량이 그날 해운대에 있었을까? 나는 기록을 뒤졌다. 2019년 여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태성그룹과 대한종합건설. 두 기업 사이에. 그리고 기억났다. 해운대 재개발 프로젝트. 당시 나는 그 사업에 입찰하려 했다. 3천억 규모의 대형 사업. 호텔과 쇼핑몰을 포함한 복합단지. 대한종합건설도 입찰했다.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민준이가 사라진 직후 나는 모든 사업을 중단했다. 입찰을 포기했다. 결국 대한종합건설이 사업권을 따냈다. 우연일까? 강태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당시 대한종합건설 직원 명단을 확보했다. CCTV 속 두 남자와 대조했다. 일치하는 인물이 있었다. 김철수와 박영호. 대한종합건설 보안팀 소속. 전직 군인 출신들이었다. 나는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강태호가 말렸다. 위험하다고.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김철수의 집을 찾아갔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빌라.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의 거친 인상. 그가 김철수였다. 나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누구냐고 물었다. 태성그룹 장우진이라고 밝혔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좁은 거실, 담배 냄새, 소주병들. 2019년 여름 해운대에 있었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부인했다. 모른다고.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강태호가 태블릿을 꺼냈다. CCTV 영상을 보여줬다. 검은 승합차, 내리는 두 남자. 김철수의 얼굴이 선명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지시를 받았다고. 조성민 회장의 명령이었다고. 태성그룹 회장의 약점을 만들라고. 사업 입찰을 포기하게 만들라고. 심장이 얼어붙었다. 처음엔 협박용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아이와 할머니를 미행했다고. 하지만 계획이 바뀌었다고.
조성민이 더 확실한 방법을 원했다고, 아이를 잠시 데려가라고, 며칠만 공포를 주면 회장이 무너질 거라고, 해변에서 민준이를 납치했다.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 아이는 울었다.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빠와 아이로 착각했다. 차에 태웠다. 외딴 창고로 갔다. 거기서 이틀을 묶어뒀다. 아이는 계속 울었다. 아빠를 찾았다. 이틀째 되는 날, 조성민이 직접 왔다. 아이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 아이를 없애라고. 김철수는 거부했다. 겁을 주는 것까진 할 수 있어도 아이를 죽일 순 없다고. 조성민은 웃었다. 그럼 내가 책임지라고. 경찰에 신고되면 넌 끝이라고. 김철수와 박영호는 민준이를 데리고 다시 해운대로 갔다. 밤이었다. 인적이 드문 해변. 아이를 그냥 놔두고 왔다. 누가 발견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는 해변을 헤맸다. 물에 빠질 뻔했다. 그때 박할머니가 나타났다. 아이를 구했다. 김철수는 그 뒤로 계속 악몽을 꿨다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술로 버텼다고.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다. 피가 났다. 조성민. 그 이름. 강태호가 내 어깨를 잡았다. 진정하라고. 법대로 하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김철수에게 경찰에 자수하라고 말했다. 진술서를 쓰라고. 모든 걸 밝히라고. 그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김철수는 경찰서로 갔다. 모든 것을 자백했다. 담당 검사는 김태영 부장검사였다. 40대 후반의 원칙주의자. 그는 즉시 조성민 회장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성민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변호사 군단을 동원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CCTV는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김철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이 시작됐다. 언론이 들끓었다. 재계 서열 8위 회장의 아동 납치 사건. 연일 톱뉴스였다. 나는 법정에 섰다. 증인석에서 그날의 고통을 증언했다. 4년간의 지옥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망을, 민준이의 진술도 있었다. 김유진 박사의 도움으로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다. 어두운 창고, 무서운 남자들, 울었던 기억.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강태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박영호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해외로 도피해 있었다. 태국 방콕. 강태호는 직접 날아갔다. 설득했다. 양심을 호소했다. 박영호가 돌아왔다. 법정에 섰다. 모든 것을 증언했다. 조성민의 직접 지시, 녹음 파일도 있었다. 당시 몰래 녹음해둔 것이었다. 조성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 아이를 없애. 흔적도 남기지 마. 방청석이 술렁였다. 조성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판결이 내려졌다. 조성민. 아동 납치 및 살인교사. 징역 15년. 김철수와 박영호. 아동 납치 및 유기. 징역 7년. 법정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강태호가 부축했다. 끝났다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다. 그날 밤 집에 괴한들이 침입했다. 조성민이 보낸 자들이었다. 복수였다. 민준이를 노렸다. 나는 아이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부서져 있었다. 민준이가 침대 밑에 숨어 있었다. 괴한 한 명이 아이를 끌어내려 했다.
나는 그를 밀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먹이 날아왔다. 얼굴에 맞았다. 피가 났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정밀한이 경찰에 신고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괴한들이 도망쳤다. 민준이를 안았다. 괜찮다고. 아빠가 지켰다고. 아이는 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내 아들을 지키겠다고. 김태영 검사와 협력했다. 조성민의 배후 조직을 모두 밝혀냈다.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조직적 범죄, 증거인멸, 증인 협박, 형량이 늘어났다. 20년. 조성민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과는 같았다. 완전한 승리였다. 민준이의 기억은 천천히 돌아왔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어두운 창고, 무서운 남자들, 물에 빠지는 느낌, 비명을 지르며 깼다. 나는 달려가 안아줬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김유진 박사는 꾸준한 상담을 권했다.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회사 일은 부회장에게 맡겼다. 민준이가 더 중요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했다. 학교에 데려다 줬다. 저녁엔 숙제를 도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4년의 공백. 서로 낯설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박할머니는 어떻게 됐냐고. 할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신고 입양, 호적 위조,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나는 선처를 부탁했다. 검사에게, 판사에게. 할머니는 민준이를 구해줬다고. 사랑으로 키웠다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민준이에게 물었다. 할머니 만나고 싶냐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에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그 달동네, 비탈진 골목.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이가 뛰어갔다. 할머니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울었다. 나도 보고 싶었다고. 많이 컸다고. 우리는 할머니와 차를 마셨다.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민준이가 처음 왔을 때, 말도 제대로 못했을 때, 밤마다 악몽 꿀 때, 할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줬다고. 파도가 찰랑찰랑. 그 노래를 부르면 잠들곤 했어요. 내가 부르던 자장가, 할머니도 불러줬던 것이다. 민준이는 웃고 있었다. 할머니 무릎에 기대서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할머니도 민준이에겐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했다. 매달 한 번씩 만나기로. 할머니도 민준이 인생의 일부라고. 그걸 부정할 수 없다고. 돌아오는 길.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저 이제 기억나요. 조금씩. 무엇이? 아빠랑 엄마랑 놀이공원 간 거요. 회전목마 탄 거요. 아빠가 저 안아주던 거요. 눈물이 났다. 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우리 다시 추억 만들면 돼. 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2024년 봄. 민준이는 10살이 됐다. 학교 생활도 적응했다. 친구들도 생겼다. 웃음도 많아졌다. 임수진이가 가끔 놀러 왔다. 민준이를 찾아준 그 아이. 나는 수진이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학금을 지원했다. 수진이 아버지는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이건 감사가 아니라 빚이라고.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는 언제 오냐고. 아내 이수정. 미국에 있는. 이혼한.
하지만 여전히 민준이의 엄마인 나는 전화했다. 미국으로. 수정이는 울었다. 민준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 뉴스로 봤다고. 하지만 연락하지 못했다고. 무슨 얼굴로 만나냐고. 민준이가 기다린다고 말했다. 엄마를. 수정이는 일주일 후 한국에 왔다. 공항에서 민준이와 재회했다.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우리 셋은 커피숍에 앉았다. 어색했다. 말이 없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다시 같이 살 수 없어요? 수정이와 나는 눈을 마주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정이가 말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약했다고.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하지만 이제 돌아오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나도 말했다. 나 역시 부족했다고. 일만 했다고. 가족을 소홀히 했다고. 하지만 이제 달라지고 싶다고. 민준이가 웃었다. 환한 얼굴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족으로. 여름이 왔다. 2024년 7월. 나는 민준이에게 물었다. 바다 가고 싶냐고. 아이는 망설였다. 해운대. 그곳엔 나쁜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자고. 좋은 기억으로 덮어 씌우자고. 우리 셋은 해운대로 갔다. 백사장에 섰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 따뜻한 모래. 민준이는 처음엔 두려워했다. 내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천천히 걸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다. 하지만 기분 좋았다. 모래성을 쌓았다. 5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셋이서 함께. 민준이가 웃었다. 수정이도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다. 주황색, 붉은색, 보라색. 민준이가 말했다. 아빠,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정말? 네. 아빠랑 엄마가 있으니까요.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모래성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강태호가 찍어줬다. 그도 함께 왔었다. 정밀환도, 박할머니도.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었다. 밤이 됐다. 숙소로 돌아왔다. 민준이를 재웠다. 자장가를 불렀다. 파도가 찰랑찰랑 모래성을 싸잡구나. 우리 민준이 잘도 잔다. 아이가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바다. 반짝이는 별들. 4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됐다. 상실과 회복. 절망과 희망. 어둠과 빛. 인생은 그런 것이었다. 민준이가 돌아온 후 나는 깨달았다. 돈도 권력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족이 전부라는 것을, 함께 있는 순간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회사로 돌아간 후에도 달라졌다. 직원들과 더 많이 대화했다.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들었다. 복지를 개선했다. 육아휴직을 확대했다. 가족 친화 기업이 되기로 했다. 민준이를 잃었던 경험. 그 고통?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김태영 검사와는 친구가 됐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 나도 그를 돕기로 했다. 재단을 만들었다. 실종 아동 가족 지원, 아동 안전 캠페인, 트라우마 치료 지원. 민준이의 이름으로. 수진이는 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중학교에 진학했다. 꿈이 있다고 했다. 경찰이 되고 싶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박할머니는 사회봉사를 마쳤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외로운 아이들을 돌봤다.
할머니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강태호는 여전히 내 곁을 지켰다.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형제 같았다. 민준이를 찾아준 은인이었다. 정미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준이를 친자식처럼 아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줬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었다. 민준이를 중심으로. 2025년이 됐다. 민준이는 11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키도 많이 컸다. 목소리도 굵어졌다. 악몽도 거의 사라졌다.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었다. 민준이가 무대에 섰다. 자기 이야기를 발표했다. 잃어버렸던 기억. 다시 찾은 가족. 두려움을 이겨낸 과정.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다.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나와 수정이는 눈물을 닦았다. 발표가 끝난 후 민준이가 우리에게 달려왔다. 안겼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전부였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짜장면. 웃으며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일, 친구들 이야기, 주말 계획,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다. 4년 전엔 꿈도 꾸지 못했던 순간들. 이제 매일 누리고 있었다. 밤이 됐다. 민준이 방에 들어갔다. 아이는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았다. 민준아, 네, 아빠. 행복하니? 아이가 웃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아빠는요? 아빠도 행복해. 내가 있어서.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저 약속할게요. 무슨 약속?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게요. 아빠 곁에 있을게요. 목이 메었다. 고마워. 아빠도 약속할게. 절대 널 놓치지 않을게.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거실로 갔다. 위스키 병은 이미 치웠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민준이의 초상화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다. 5살의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옆엔 새 사진이 걸려 있었다. 11살의 민준이. 환하게 웃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다. 과거와 현재. 상실과 회복.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온다는 것을. 민준이는 돌아왔다. 우리는 다시 만났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보름달, 고요한 밤, 평화로운 세상. 나는 미소 지었다. 감사했다. 살아있다는 것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민준이 방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잘 자라, 내 아들. 우리의 기적?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소중한 것들을 잃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는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족의 의미, 사랑의 힘, 그리고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진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남기길 바랍니다. 오늘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들이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